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식의 형이 되고 싶은 중개사 라라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초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부동산은 안일부, 움직일 동을 써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수목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로 동사는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선박 이런 게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저처럼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의 대표이고 사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에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고 이제 현장 안내나 사무보조를 하는 직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를 해주는 사람이죠. 쉽게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 세입자죠. 매도인은 파는 사람입니다. 매수인은 사는 사람. 일반적으로 하는 월세나 전세 있죠? 이런 것들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려주는 거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며 여기서 임차인에게 빌린 사람은 전차인이 되는 거고요.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공짜로 뭐 빌려줄 때 계약서를 쓴다면 사용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은 다들 아시죠? 근데 상속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고 이제 상속해주는 사람, 즉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등기라고 하는데 풀네임은 등기사항 증명서이고요. 권리관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는 부동산에서만 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등기는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누구나 열람 발급할 수 있어요. 보존 등기는 뭐냐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제 뭐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건물을 최초로 소유권 등록을 한 사람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등기를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에 따라서 이게 최초 소유자구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중간에 매매를 했구나 뭐 이런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최초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매매 목록이라고 있죠. 매매 목록은 같이 매매한 게 2개 이상이 있을 때는 매매 목록으로 해서 매매 목록을 따로 떼봐야 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매매를 해서 매매 목록을 떼보면은 이제 토지가 같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거래가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토지를 같이 매매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래가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담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이제 건물 값어치가 얼마 안 되니까 토지랑 같이 해가지고 공동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근저당이 이제 토지랑 건물에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저당은 그냥 쉽게 말해 빚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걸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자기 재산으로 소송이 들어올 걸 알고 있으면은 재산을 다 빼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를 잡아놓는 겁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준공연도라든지 위반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누구나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으며 쉽게 말해 건물주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꿈은 뭐 건물주, 간물주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단독주택입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6개 호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각각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 건물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호실의 같은 집주인인 거예요. 건물주가 건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의 종류를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만약에 101호에 살고 있다면 101호는 우리 부모님의 집이고 102호는 옆집 아줌마 집이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도 아까처럼 똑같이 6개 호실이 있어요. 근데 6개 호실에 각각 소유자가 달라요. 101호는 A가 가지고 있고 102호는 B가 가지고 있고 201호는 C가 가지고 있고 202호는 D가 가지고 있고
301호는 E가 가지고 있고 302호는 F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달라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인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그걸 등록을 해 놓는데요. 그걸 등록해 놓으면은 대표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뭐 만약에 2년 동안 임차인이 살다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잖아요. 그 가격을 종전 임차인보다 5%를 초과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이 의무예요. 보증보험을 만약에 들게 되면은 임대인이 75%를 내주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요.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걸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뭐 요즘 이런 집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의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보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시가는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해 놓은 거를 공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 공시가랑 공시지가랑 이거를 구분 못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공시지가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토지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공시가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로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런 걸 매기고, 그다음 보증보험 들 때도 이 공시가가 정말 중요해요. 공시가는 그냥 기준이 되는 가격이지 실제 시세는 아니에요.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해서 그냥 집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이라는 것을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휘본 같은 거 있죠. 이거 제 거거든요. 이게 소유권이에요. 이런 게 물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고, 누구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소유권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물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자세하게 다뤘었죠. 전세권은 이제 물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랑 전세권은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전세권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전세권 설정한 곳을 내가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 건물 전체에 제가 전세권자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가 임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특약만 없으면. 우리 실무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한번 넣어봤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뭐 중도금이 있는데,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가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중도금을 안 주면은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중단하겠죠. 공사 의뢰받은 건물을 내가 점유할 수 있어요. 점유하고, 만약에 그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만약에 내놔 하면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 공사대금을 줄 때까지. 그런 걸 유치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사대금을 안 주면 조폭분들이 거기 앉아서 거기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속. 예를 들어 아버지가 너 생일 때 뭘 줄게, 뭐 너가 좋아하는 뭐 로봇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약속 자체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만약에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나가버리면은 대항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그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최우선 변제는 이제 대항요건만 갖추고 있으면은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보다 최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거를 최우선 변제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금 현재 서울시는 1억 6,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돼요. 쉽게 설명을 해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에 이제 월세 집에 들어가 있어요.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집이.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위에 그 근저당이 뭐 1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1억보다 제가 먼저 받아요. 그게 최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은 이제 전입신고랑 거기에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최우선 변제는 연도마다 달라서 그거를 검색해 보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이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우선 면제권이 있어야 이제 배당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내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걔보다는 먼저 못 받고요.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서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에요. 시간 순서대로 따집니다. 이거는 대항력은 말 그대로 내가 대항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놨고 근데 경매에 넘어갔어요. 이제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집에서 이사 가기가 싫어요. 돈 아직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은 그냥 그 경매 낙찰자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나갈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는데 건폐율이 60이에요. 그러면은 6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40평은 비워두라는 얘기예요. 용적률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뭐 요런 그 백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면적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의 그 바닥 면적, 모든 층의 바닥 면적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해요. 하자담보 책임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매매를 했는데 뭐 내 거가 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멀쩡해 보였는데 막상 또 매매하고 들어가 보니까 집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매도인이죠. 한 사람한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은 쉽게 말해서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성년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치매 걸린 사람의 권리 행위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해당 건물에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계약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 놓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런 사무 처리를 대신 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LTV는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의 가격 대비 시세 대비 이제 몇 퍼센트의 비율을 LTV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LTV가 뭐 60%다. 근데 그 집의 가격이 1억이다. 그럼 6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DTI는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따져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여기서 뭐 연소득 곱하기 100으로 돼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그냥 한마디로 이제 뭐 소득 대비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근데 매매 대출을 할 때 LTV랑 DTI가 둘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LTV가 뭐 70% 나와요. 1억짜리 집에 7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대출이 그게 아니라 DTI는 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은 7천만 원까지 다 안 나와요. 그 둘 중에 낮은 거를 대출을 해주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SR은 아까 DTI랑 무슨 차이냐면요.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빼고는 다른 대출 상품은 이자만 따져요, 이자만. 근데 DSR은 원리금을 다 따져요. 다른 대출의 원금, 이자까지 다 따지는 거예요. 양도세는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내가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다 팔았는데 내가 더 비싸게 팔았어요, 살 때보다. 그러면은 그 이득을 본 거에 대해서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과세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뭐 요런 거예요. 뭐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은 비과세다 이런 게 나오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종부세는 이거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줄임말인데 종합부동산세예요. 부동산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부세를 만약에 내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친하게 지내면 돼요. 자, 오늘 부동산 기초 용어에 대해서 45가지를 설명해 봤는데요. 아마 이거를 보고 뭐 아셨던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몇 개를 아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